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2박 3일의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와 관련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2월 말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도 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 특별대표는 스웨덴에서 실무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측 대표단까지 참여하는 이번 협상에서 남북미 협상단은 2차 정상회담 일정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한 조율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오늘 탈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자신도 검찰 수사를 받겠다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도 했습니다. 용산 참사 10주기를 맞아 오늘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이들이 요구한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 작업은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난 이후에도 별다른 이야기가 없던 트럼프 대통령이 면담 하루가 지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비핵화와 관련해선 상당한 진전을 이뤘으며 2월 말에 열릴 2차 정상회담의 장소도 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도 전달한 김영철 부위원장은 2박 3일의 일정을 마치고 워싱턴을 떠났습니다. 이제 남북미 협상팀은 스웨덴에서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를 놓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조택수 기자입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흰색 서류를 건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입니다. 댄 스카비노 미국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이 공개한 사진입니다. 지난해 6월 김 부위원장의 뉴욕 방문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미국과 북한 모두 외부 노출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친서를 받은 사실도 확인해 주지 않다가 김 부위원장이 미국을 떠난 직후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역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던 트럼프 대통령도 면담을 한 지 하루가 지나서야 입장을 밝혔습니다. We're talking about a lot of different things, but we've made tremendous progress that has not been reported, unfortunately.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We've agreed to meet sometime, probably the end of February. We've picked a country, but we'll be announcing it in the future.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와 관련해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북미 두 정상이 친서를 통해 큰 틀의 교감을 주고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동안 팽팽하게 맞서온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놓고 통큰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은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부터 외부 노출을 피했습니다. 떠나는 날에는 취재진을 따돌리기 위해 연막작전까지 벌였습니다. 잠시 뒤 중국 베이징에 도착할 김 부위원장 일행은 예정대로라면 내일 오전 북한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워싱턴 덜레스 공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일정을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일반에 노출된 건 1분 남짓입니다. 보안 검색을 받지 않는 VIP 수속 통로를 통해 곧장 출국장 통제구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공항으로 가기 위해 호텔을 나설 때에는 연막 작전도 벌어졌습니다. 김 부위원장이 줄곧 드나들던 숙소 연문 앞 경호 차량이 갑자기 움직였지만 정작 김 부위원장은 1시간 뒤 로비를 통해 호텔을 빠져나온 겁니다. 김성해 통일전선부 통일전선 책략실장과 최강일 외무성 북미국장 대행도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북한 매체들도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미나 회담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뉴욕 회담 때 실시간으로 회담 분위기를 전하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관련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신은 실무 협의에 힘을 싣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이제 시선은 스웨덴을 향하게 됐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스티븐 비건 미국 특별대표가 실무 협상을 시작했는데 스톡홀름 도심에서 차로 1시간가량 떨어진 휴양시설에서 단판을 짓게 됩니다. 스웨덴 현지에서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최선희 부상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7일 스웨덴에 도착했습니다. 발스트롬 스웨덴 외무부 장관 등과 면담을 하다 19일 비건 특별대표가 공항에 내리자마자 회담장으로 향했습니다. 제 부장님 비건 대표 만나러 가십니까? 부장님 오늘 회담하시는 거예요? 회담장은 눈이 얼어붙은 산길을 달려야 하는 외딴 산골에 있습니다. 어제 스웨덴 정부 주최로 환영 만찬이 진행됐는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열고 협의에 들어갑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이끄는 한국 대표단도 참석 중입니다. 회담이 열리는 시설엔 숙식이 가능해 남북미 대표단이 합숙을 하며 집중 협상을 하게 됩니다. 북한의 대사관을 두고 미국과 캐나다 등의 영사 업무를 대리하는 스웨덴은 북미 대화 주선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번 협상에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과 함께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단 구성 등 이견을 좁힐 방안이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스톡홀름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예, 이렇게 스웨덴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을 협상 내용과 관련해서 취재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장소 정해져 있다 이야기를 했지만 여전히 2월 말이지만 언제인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고 또 장소에 대해서 언급은 없었습니다. 지금 스톡홀름에서 진행되고 있는 협상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을까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장소는 이미 골라놨지만 추후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시기와 장소가 이미 정해져 있고 발표가 남아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스웨덴 북미 협상팀에서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보다는 그걸 채워나갈 의제 같은 내용적인 측면이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예. 참고로 그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회담 약 한 달 전인 5월 10일 저렇게 자신의 트위터에 싱가포르에서 6월 12일 날 한다라고 공식 발표한 적은 있습니다. 예. 한 달 전이었군요. 1년 전 이야기인데, 1년도 채 되지 않은 이야기인데. 자, 저렇게 한 달 전에 있었던 공개가 됐던 거를 역산해 본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2월 말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1월 말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쯤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스웨덴 북미 협상팀이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서 장소나 시기 말고 이제 의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어느 정도 좀 협상에 좀 접점이 있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 협상의 전망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 북미 간의 협상단을 좀 먼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 협상팀과 먼저 비교를 좀 해보면 차이점이 바로 미국 측의 대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성김 대사가 이번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바뀌었는데 북핵 협상 분야에 잔뼈가 굵었던 베테랑 전 외교관이었던 성김이 사업가 출신인 비건으로 좀 바뀐 겁니다. 예. 이 비건은 한마디로 이번 협상이 데뷔 무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북핵 문제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넘도록 풀리지가 않고 있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대로 되풀이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시각들도 있는데 예.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북핵 분야에 경험이 전무한 이 비건 대표가 오히려 좀 더 성과를 낼 수도 있다. 예. 이런 분석들도 지금 한미 간에 나오고 있고요. 예. 참고로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해 하반기에 비건 대표에게 북핵 관련된 상당 부분의 역할들을 좀 넘겨줬고 예. 비건 역시 이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대북 정책 관련에 대한 어떤 의혹들을 많이 보였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1차 때하고 다른 점을 좀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그때는 아무래도 북미 간의 정상이 처음 만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의 CIA와 북한의 통전부, 그러니까 이른바 정보 라인이 많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실무 접촉에서부터 외교 라인이 많이 접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제 비건 대표 같은 경우도 한미 간의 워킹 그룹의 수장으로 그동안 계속 협상을 또 진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비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워킹 그룹의 그 수장으로서 이도훈 외교부의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상당히 긴밀한 공유를 해왔습니다. 참고로 이도훈 본부장은 이번에 북미 협상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협상장 안에서도 한미 간의 긴밀한 공유가 있을 거라는 분석이 있고 예. 또한 이 비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워싱턴에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난 직후에 스웨덴으로 날아간 거라서 최선희 북한 측 부상과 협상을 할 때도 또 원만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예. 전망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도훈 본부장이 협상장에서 직접 관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북미가 어떤 협상을 하고 있을 때 혹시 어떤 견해차가 발생한다 그러면 현장에서 중재 역할을 맡아서 할 수도 있을 거다. 뭐 이런 기대감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측은 그런 부분들이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고 또 주목해 볼 게 장소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1차 정상회담을 앞둔 실무협상에서는 판문점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협상을 벌였지만 이번에는 스웨덴 스톡홀름 외곽에서 사실상 합숙을 하면서 격리된 채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장소가 보여주는 것이 이번에는 좀 어느 정도 합의를 도출해내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담은 게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자, 실제로 2월 말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라고 이렇게 날짜를 특정한 거는 역산을 해보면 그때까지 약 한 달, 열흘 정도의 기간 동안 북미 간에 어느 정도의 협의를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 그런 예. 공유가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자, 만약 견해차를 그때까지 해결하지 못한다면, 만약에 입장차를 해소하기가 쉽지가 않다면 2월 말이라고 날짜를 지금 밝힐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예. 따라서 그 기간 동안은 스톡홀름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바꿔가면서 협상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지난해 1차 회담 때 떠올려 보면은 회담 직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회담을 취소하는 등 여러 변수가 발생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북미 모두가 좀 조심스럽고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북미 정상회담 성사 직전에 전 세계 날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바라봤고 또 트럼프 대통령 역시 채널을 고정하라 이렇게 하면서 관심을 끌어모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상당히 언급을 많이 안 하는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다만 이게 북미 간의 어떤 입장차가 크다거나 물밑에 기싸움이 크다라기보다는 미국 내 어떤 정치적인 상황 때문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미국의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을 지금 다수당을 차지한 상황이고 또 셧다운인 상황이라서 백악관 측에서 이 문제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못하거나 트럼프 대통령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예.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적인 상황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목포 문화재 거리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제기된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또 관련 보도를 한 언론들은 다음 주 초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손혜원 의원은 오늘 오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 당을 떠나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 분신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당적을 내려놓겠다는 생각은 그래서 그리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또 소속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도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진 지 닷새 만입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시종일관 강경한 어조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통해 그런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자리에서 저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언론을 향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SBS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까지 기사를 쓴 기자들과 그 기사를 모두 캡처를 해서 200여 건 다음 주 초에 바로 고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과 지인들이 부동산을 집중 매입한 것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초기 자신을 옹호하다 비판으로 돌아선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에 대해선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한 목소리로 손 의원의 투기 의혹 문제는 탈당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예, 손혜원 의원은 보신 것처럼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과 민주당 지지자를 결집시키고자 하는 걸로 보이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했습니다. 이어서 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손혜원 의원은 언론과 야권에서 제기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선 일일이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여의도 문법을 쓰지 않겠다며 탈당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 데 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탈당을 한다라는 단어보다는 당적을 내려놓는다는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고 디자인을 하던 업계를 떠나
정치권에 들어온 이유도 강조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된 것이 제가 정치를 하려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지라는 표현을 쓰며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를 향한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3일 동안에 받은 사랑에 비하면 지금까지 사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게 힘을 주셔야 제가 끝까지 광야에 나가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손의원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공동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손의원이 발언하는 동안 홍 원내대표는 곁을 지켰습니다. JTBC 허진입니다. 용산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꼭 10년이 됐습니다.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올해도 희생자들이 묻힌 묘역을 찾아서 추모 행사를 열었는데요. 아직도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사과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고 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5개의 무덤 위에 하얀 국화꽃이 놓였습니다. 2009년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숨진 희생자들의 무덤입니다. 참사 10년이 지났지만 유가족들은 아직도 그날을 떠올리면 눈물을 참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고가 아니었으면 아빠하고 한 푼을 벌어도 같이 재미나게 살고 있을 텐데. 하지만 이들이 바라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멀기만 합니다. 폭도 테러 집단 뭐 이런 게 아닌 너무도 평범한 국민이었다고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해 9월 외부 인사가 참여한 경찰 진상조사위는 공식 사과 등을 권고했지만 경찰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외압 논란이 불거지면서 최근 민간인 단원 2명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대책 없는 강제 퇴거를 금지하는 법안도 몇 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집값이 여전히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집값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추가 대책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문재인 정부 2기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를 열었습니다. 본격적인 2기에 들어갔습니다. 현장에서 더 소통하고 그래서 더 빨리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때 다뤄지지 않았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집값 상승세는 꺾였지만 최종적인 기대 수준까지 떨어지진 않았다면서 여전히 서민 소득에 비해 집값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집값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추가 대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대해선 최소한 집값이 오른 만큼은 반영돼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있다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선 형평성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신 건강보험, 기초연금 등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가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에서 지워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이번 정부 3대 경제 기조를 이어갈 뜻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재작년부터 최근까지 증권사들이 내놓은 분석 보고서를 보니 매도 의견은 2%에 불과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증시가 줄곧 내리막이었는데도 증권사들은 사라고만 추천했던 겁니다. 금감원이 이런 관행을 고치라고 해도 증권사들은 요지부동입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2017년 9월부터 같은 해 연말까지 상승했던 코스피 지수는 지난해 초부터 줄곧 내리막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증권사에서 나온 분석 보고서 4만 4천여 개 중 76%가 매수, 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팔라는 매도 의견은 단 2%. 그나마 외국계 증권사가 992개의 매도 의견 보고서를 냈고 국내 증권사는 43개뿐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매수 의견만 너무 많이 내는 관행을 고치라고 했지만 비중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은 이를 고칠 방안으로 증권사가 분석 보고서를 낼 때 최근 2년간 제시한 목표 주가와 실제 주가의 차이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목표 주가는 여전히 높게 잡았는데 실제 주가가 하락해서입니다. 증권업계에선 연구원이 분석 보고서의 매도 의견을 쓰기 어려운 환경을 탓하기도 합니다.
한 번 매도 의견을 내면 해당 기업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소송을 거는 등 불이익을 겪는다는 겁니다. 소송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본인뿐만 아니라 본부장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대동해서 가가지고 싹싹 비는 거죠. JTBC 송승환입니다. 멕시코에서 기름 도둑들이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폭발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사상자만 모두 150명에 달합니다. 실종자가 많아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번지면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현지 시간 18일 멕시코 이달고주의 한 송유관이 폭발하면서 큰 불이 났습니다. 누군가 석유를 훔쳐가려고 송유관에 뚫은 구멍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불로 73명이 숨지고 74명이 다치는 등 지금까지 파악된 사상자 수는 150여 명, 실종자는 85명에 달합니다. 불이 나기 전 양동이를 든 주민들이 송유관에서 새 나오는 기름을 담기 위해 달려갑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사고 현장에 모여들면서 인명피해가 더욱 커졌습니다. 멕시코 검찰은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검찰은 송유관 주변에서 발생한 정전기 때문에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에도 석유 절도에 따른 송유관 폭발이 발생해 3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멕시코에선 기름 도둑들이 석유를 몰래 훔쳐가는 일은 자주 있는 일입니다. 당국 추산 피해액도 연간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 때문에 멕시코 정부는 기름 도둑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아직까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대구와 안산 등 전국에서 홍역 확진 환자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보건당국이 비상대응에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안산에서 영유아 5명이 홍역 판정을 받은 지 하루 만에 이들의 가족인 20대 3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현재까지 16명의 홍역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키우던 반려견 3마리를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8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의 한 오피스텔 18층에서 반려견들을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26살 A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반려견을 던진 이유와 구체적인 경위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빙상계 성폭력 사건이 내일 추가로 폭로될 예정입니다. 빙상 선수와 지도자 등으로 구성된 젊은 빙상인 연대는 앞서 내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폭로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 2명의 피해 사실을 공개하겠다는 건데 논의 끝에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에 나오지 않고 신상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 29일 만에 첫 타협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즉각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의회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불법 체류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프로그램 이른바 다카를 연장하겠다고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항구적인 해법을 담고 있지 않다며 즉각 거부했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안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키워드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예, 배신의 아이콘. 민주당 손혜원 의원과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모습이군요. 네, 맞습니다. 앞서 리포트에도 설명했지만 손혜원 의원 오늘 기자회견에서 탈당하겠다고 밝힌 뒤에 이어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는 언급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요. 예. 다름 아닌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었는데 이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네. 박지원 의원님과 그리고 제가 의심하고 있는 바닷가 최고의 자리에 올 그 고층 아파트의 건설 계획에 관련된 분들을 할 수만 있다면 함께 검찰 조사 받고 싶습니다. 예, 다 같이 검찰 조사를 받겠다. 이 말만 들어서는 박 의원만 따로 언급을 한 건지 아니면은 앞서 이야기한 어떤 목포 지역 개발에 관련된 이들과 함께 묶어서 의혹을 제기한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마치 박 의원이 관련 의혹이 있는 것 같은 발언을 한 건데요. 그런데 여기에도 그치지 않고 기자들에게 먼저 목포를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박 의원을 얘기했는데 이 말도 마저 들어보시죠. 예. 혹시 제가 목포에 후보로 나올 것이라는 그런 질문 없습니까? 더 이상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배신의 아이콘인 그런 노회한 정치인을 물리치는 방법이 있다면 박지원 의원을 상대할 그럴 정치인들이 눈에 띈다면 제가 그분을 돕겠습니다. 예, 여기서 첫 번째 키워드였던 배신의 아이콘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거군요. 상당히 공격적인 얘기인데 그럼 박지원 의원이 뭐 본인을 배신했다는 겁니까? 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까? 네, 일단 박 의원이 손 의원에 대한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 의원은 일단 논란이 된 이 전남 목표가 지역구인 의원입니다. 예. 그런데 의혹이 막 제기된 초만 하더라도 박 의원은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손 의원의 부동산 매입을 투기로 보지 않음을 지금도 확신한다. 이렇게 손 의원의 주장을 옹호했습니다. 그런데 예. 손 의원 관련 의혹이 점차 커지면서 19일에는 이런 페이스북을 올렸는데요. 이 손 의원이 향해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복덕방을 개업했어야 옳다라고 하면서 저도 속고 모두가 속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렇게 손혜원 의원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박 의원 쪽에서는 입장을 내놨습니까? 박 의원 오늘 발언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특별히 언급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역 신문을 하나 같이 올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박 의원이 서산 온금지구의 재개발에 제동을 걸었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올린 겁니다. 이는 손혜원 의원이 제기한 박 의원이 아파트 건설을 위해서 해당 지구의 고도 제한을 풀었다 이런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예. 본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 기사 자체를 링크를 걸었다.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해명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한번 좀 가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셧다운과 아내들입니다. 예, 셧다운과 아내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미국 연방정부의 이 셧다운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다름 아닌 아내들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영부인인 멜라니 여사로 보이는데 어떤 구설입니까? 네, 먼저 이 멜라니아 여사가 최근 군용기를 탔는데요. 그런데 군용기가 갔던 지역이 이 멜라니아 여사가 휴일을 보내기 위해서 플로리다, 자신의 별장이 있는 플로리다로 간 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셧다운 기간 모든 공무원들이 이제 일을 할 수 없는 보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안 하고 있는 기간에 이 군용기를 개인적인 이유로 사용을 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논란이 된 건 뭐였냐면 같은 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군용기 사용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내 미군을 방문하겠다고 이 낸시 펠로시 의장이 요청했던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거절 이유에 대해서도 트위터에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8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보수를 받지 못하는 이때, 그러니까 셧다운인 지금 이 시기에 왜 낸시 펠로시는 이렇게 대외 일정을 떠나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절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영부인은 휴일을 보내기 위해서 떠나는데 군용기를 사용을 했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어떤 공무적인 출장을 가려고 하는데 군용기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억울한 면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낸시 펠로시 의장 측도 트위터에 이에 대해서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변인이 글을 올린 건데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셧다운 기간 중에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이라크를 방문한 바 있다. 그러니까 왜 자신만 안 되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고요.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군용기 사용을 금지한 건 하루 전날에 이 펠로시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정연설 연기를 제안한 것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 조치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아도 이제 멕시코 장벽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를 두고 지금 둘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신경전이 이 문제로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서서 키워드가 셧다운과 아내들이었습니다. 또 구설에 오른 아내가 있는 겁니까? 네, 이번에는 폼페이오 장관의 아내도 구설에 올랐습니다. 이 수전 폼페이오였는데요. 지난 8일부터 폼페이오 장관이 중동 순방을 갔는데 이때 동행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셧다운 상황에서 모두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아내 동행으로 인해서 별도의 지원 인력이 나와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게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예. 지적이 나온 겁니다. 예, 미국 내에서도 충분히 문제 지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폼페이오 장관은 입장을 내놨습니까? 강력하게 항변을 했는데 자신의 일을 대신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동행이 아니라 출장을 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자 앞서 이성대 기자가 출연을 해서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 이 셧다운 문제가 북미 정상회담 협상하는 데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모로 빨리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은 큰 추위가 찾아온다는 마지막 절기 대한입니다. 이름값이라도 하듯 오늘 낮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역시 대부분 미세먼지는 거쳤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다고 합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주말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이 옷깃 쓸 염입니다. 서울은 오전까지 영상권이었지만 오후엔 영하 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북서쪽에서 불어온 찬바람 때문에 아침보다 낮이 더 추워진 겁니다. 울릉도와 독도엔 오늘 밤까지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워져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5도, 강원도 철원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부산과 광주도 각각 영하 2도에서 3도까지 내려가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북서쪽에서 불어온 찬바람이 미세먼지를 밀어내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나쁨이었던 대기 상태는 보통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75 마이크로그램 이하로 떨어져 서울시에 내려졌던 미세먼지 주의보도 해제됐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JTBC 조소입니다. 오늘 뉴스룸은 아시안컵 축구 16강전 베트남과 요르단 경기 중계로 1시간 일찍 전해드렸습니다. 내일은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